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다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세요? 저는 인생이 뭐가 이렇게 다사다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데 유독 그 말이 와닿는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했어요.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었고 또 통쾌하게 마무리되어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슬아의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만난 첫사랑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죠. 그렇게 우리 넷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오늘 제보할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아내와 이혼했거든요. 그렇다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았냐 물어보신다면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이유는 바로 고부 갈등 때문이었어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에게 많이 의지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제가 어머니 눈엔 누구보다 소중했던 거죠. 또 옛날 분이라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를 과부하셨는데 결혼하니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며느리인 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을 돌봐야지.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애는 누가 키우니? 여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야. 어머니, 저도 제 직업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애들도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애들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우리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엔 힘들어요. 뭐? 지금 우리 아들 돈 못 번다고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안 해야? 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저도 곤란해요. 저는 어머님하고 갈등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결혼 전에 은행에서 일했었어요.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직업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하는 아내가 보기 좋았어요. 실제로 똑똑해서 은행에서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단 직업은 아내에게 자아 실현의 도구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옛날뿐인 어머니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존중하지 못하셨어요. 더군다나 아내는 성격이 매우 불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좋아 제가 졸졸 따라다녔어요. 할 말 다 하고 당찬 모습이 또래 여자들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흔히 말하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셨어요. 네 아내는 그렇게 밖에서 일하고 그게 좋다냐? 아, 나는 우리 손주들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러워 죽겠어. 애들은 무슨 죄야? 엄마, 왜 그래요? 그래도 애들도 엄마가 은행에서 일하니까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저도 아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니까 가장의 무게도 덜하고 좋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놈이 결혼하더니 자기 아내밖에 모르네? 너한테 이제 엄마는 무슨 존재야? 어? 내가 서러워서 아주 아이고 나도 그냥 내 남편 따라가련다. 아이고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곧 아내 와요. 오늘만이라도 제발 무사히 지나가요. 저도 중간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조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서로 첫사랑이고 워낙 오래 본 사이라 부부 사이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아내의 당차고 활발한 모습이 좋았고 아내는 제가 차분하고 말수가 적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내와 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아내는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말리면 우리 어머니는 괘씸하다고 아내에게 더 행패를 부리셨죠. 나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이혼하자. 당신이 싫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책임지기 싫은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더는 못 살겠어. 여보, 이혼이 답일까?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더 잘할게.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서 더 노력할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당신은 이미 할 만큼 다 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이혼하고 우리 편하게 만나자. 아이들한테도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거야. 우리 애들 당신 닮아서 똑똑하잖아. 당신 원래 성격이 칼 같은 건 알았지만, 그래, 알겠어.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더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어. 아내는 이렇게 살았다가는 본인이 더 힘들어진다며 끝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아들은 제가 키우고 딸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관상부터 별로였어. 이제 새로 여자 찾아서 결혼하자. 이번엔 좀 참하고 착한 아가씨로 구해서 결혼해.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과 재혼할 생각 전혀 없어요. 엄마가 또 이런 식으로 며느리 괴롭히면 그때는 어떡해요? 저 너무 괴로워요. 이제 제 인생에 결혼은 없어요. 어머니는 아내를 계속해서 험담하시며 제가 재혼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아들을 홀로 키웠어요. 물론 아내 말대로 우리는 이혼하고도 서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유롭게 아내 집과 우리 집을 드나들었죠. 저와 아내도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더 애틋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부부는 오히려 이혼 전보다 사이가 더 좋았어요.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날이 좋으면 공원에 산책도 다녔죠. 물론 아이들에게도 단단히 말해서 어머니한테는 비밀이었습니다. 아이들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는 어머니 때문에 눈치가 보여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끼리 따로 모여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우리 되게 첩보 영화 찍는 것 같아. 할머니 몰래 만나는 게 너무 웃겨.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자주 볼 수 있어서 나는 좋아. 나도. 그리고 할머니가 나 더 안 괴롭혀서 좋아. 예전에는 나만 보면 엄마 욕했는데 이제 할머니 얼굴 안 봐도 되니까 행복해. 실제로 아이들도 이혼하고 어머니와 교류가 적어지거나 아예 없으니 행복해했어요. 어머니가 딸과 아들의 차별도 심하셔서 딸이 할머니라 안 좋아했거든요. 이혼하고 훨씬 편해진 관계로 그렇게 시간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애증의 관계였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인데 미운 마음은 없어? 나는 당신이 장례식장에 올 줄은 전혀 몰랐어. 와줘서 내가 진짜 고마워. 미워도 당신 엄마잖아. 어머님이 그리워서가 아니고 당신이 걱정되니까 온 거야. 안 그래도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라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잖아. 내가 모르니? 그걸? 아내와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었어도 사실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덜해졌거든요. 싫었던 건 아니고 각자 다른 이성이 생긴 것도 전혀 아니랍니다.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요즘은 조론이라는 말도 있던데 조론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그래도 예전처럼 아내와 교류가 조금 더 생겼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며 경제적인 이유로 서로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희수 등록금은 내가 보탤게. 그러니까 국립대 보내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가라고 해. 고마워. 나도 돈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등록금을 보고 너무 놀랐어. 이렇게 비쌀 줄은 몰라가지고. 우리 같이 살 때도 그래서 돈 관리는 내가 했잖아. 당신은 가만 보면 사람은 착한데 좀 됐다. 아무튼 돈 관련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알겠니? 아내는 경제적인 것부터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아내의 화끈한 성격 덕분에 저는 이혼한 상태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혼했어도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 결핍은 전혀 없었다고 확신해요. 서로 아들도 아내에 대해, 딸도 저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잘 자라주었어요. 대학도 둘 다 명문대에 입학했죠.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은 딱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랐어요. 물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같은 시부모나 처가댁을 만나지 않길 바랐죠. 아들의 결혼식이 먼저였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내와 제가 이혼했어도 결혼식에는 둘 다 들어갔어요. 이건 딸의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아내와 저는 상견례도 같이 했고 웃으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 대놓고 사돈 앞에서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집은 시집살이가 전혀 없을 거예요. 마음 놓고 결혼시켜도 됩니다. 귀한 딸 귀하게 대접할게요. 그렇다면 저희도 다행이죠. 안 그래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죄송했는데요. 어차피 저야 뭐 시집살이에 워낙 질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혼했으니까 그렇게 연락이 다른 시부모님처럼 많지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아내는 자식들의 결혼 생활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제가 아이들 결혼 얘기를 꺼내도 반응이 시큰둥했죠. 잠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며느리에 대해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 일하던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해요. 아들보다 3살 어린 친구였는데 아들한테 반해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끈질긴 구애 끝에 둘은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는 생각보다 착하고 어려 보이는 얼굴에 놀랐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해 보였고 나쁘게 말하면 맹한 인상이었어요. 속으로 내심 그래도 여우 같은 것보단 착한 게 낫다고 위안 삼았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착한 얼굴의 며느리는 결혼하고 하나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결혼식장 선정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어디서 나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라 지인이 많이 오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사돈도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던 분들이고 하객으로 많은 사람이 올 예정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제일 큰 홀에서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큰 홀이 더 예쁘잖아요. 저는 하객 수랑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돈을 오히려 더 내야 할 것 같아. 돈 더 내면 되지 않나? 나는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화려하게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자. 며느리가 원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내가 돈을 더 마련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님, 진짜 아버님밖에 없어요. 제 마음 다 이해해 주시고 너무 멋지세요. 아버님 최고?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제일 넓은 결혼식장을 원했어요. 이 밖에도 형편에 맞지 않는 드레스샵부터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제일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가길 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보다 어쩌면 허영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재벌처럼 버는 것은 아니어서 빠듯했거든요. 제가 모은 돈이 많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그래도 은행이랑 어떻게 말해서 대출 마련했어요. 아빠가 너무 미안해하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자라면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자란 아들은 결혼할 때도 저를 감동시켰어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는데 형평상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사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아야 했는데 아들은 기특하게 자기가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넓은 홀이랑 비행기표는 업그레이드 해줄게. 아가, 이런데 너무 깊게 신경 쓰지 마. 와, 진짜요? 아버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넓은 식장이 제 평생 로망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아들 부부는 나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명절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명절을 지내지 않았거든요. 아들과 둘이 살 때는 그냥 서로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죠. 차례를 지내진 않았습니다. 사실 아들이 결혼하고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적은 아들이어도 같이 살면 그래도 매일 보니까 외롭진 않았거든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아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간 뒤로는 부쩍 외로움이 많아졌습니다. 둘이 살던 집에 혼자 사니까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가 찾아오면 그렇게 기뻤습니다. 아버님, 청소는 하시고 계세요? 여기 먼지가 좀 쌓여 있어요. 부엌도 더럽고. 아휴, 내가 지운다고 지웠는데 조금 그렇지? 미안하다. 너희 온다고 그래도 많이 지웠는데. 며느리가 올 때마다 불만을 표출하면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외로운 감정이 줄어드니 그건 기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번 명절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명절 다음 주에 찾아갈게요. 아, 그래. 알겠다. 조심히 다녀오렴. 며느리는 자기 부모를 아주 극진하게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돈댁이 부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사돈을 챙기는 것처럼 저를 챙겨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실제로 여행비도 생활비도 아들이 버는 돈으로 해결했거든요. 며느리는 결혼하며 집에 있고 싶다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본인 부모님을 챙기는 것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컸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요구하면 민망하니 속으로만 부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바로 가지기로 했다던데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았습니다. 둘이 불임을 이유로 병원에 다니는 것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 부부가 올 때마다 용돈도 많이 주기도 했죠.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 안타깝지? 그래? 아, 그거 요즘은 병원에 다니면 시험관이니 뭐니 그런 거 있다고 하던데? 그럴 거야. 그런데 돈도 돈이고, 뭐, 심적으로도 힘들고 그런가 봐.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서 나도 덩달아 신경이 쓰이더라고. 아내와는 전처럼 많이 만나진 않았어요. 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안부 연락을 하고는 했죠. 아내는 자기가 나서지 않는 것이 최고로 며느리를 도와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결혼하고 제가 알기로는 며느리를 본 적이 손에 꼽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통해 아들 부부의 소식을 듣고는 했죠. 아무튼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며느리는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 몰래 며느리한테만 용돈도 주고 조리원 비용도 대신 내주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런데 사고 싶은 유모차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니? 일단 보여주렴. 내가 알아보고 사올게. 역시 아버님밖에 없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적금이니 대출 이자이니 이런 거 생각하면 돈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버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힘들어요. 며느리는 저를 볼 때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식이 잘 살면 좋은 것은 부모잖아요. 아들이 고생하며 돈을 벌어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제 지갑은 열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그래서 손자한테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모차부터 신발과 기저귀까지 많이 도와주었어요. 며느리는 힘들게 얻은 손자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일 핸드폰으로 아이 발달 과정을 검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생에도 아주 예민했어요. 아빠,
아내가 아들 위생에 생각보다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것을 좀 꺼리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청소업체 불러서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까요? 힘들게 가진 아이라 유독 애정이 큰가 봐요. 아들이 연락 와서 하는 말을 들었더니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원래도 약간의 결벽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그 정도가 훨씬 심해졌죠. 우리 집에 아이를 보여주러 오기 전에 꼭 업체를 불러 청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자가 보고 싶은 마음에 실제로 업체를 불렀어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최대한 다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해달라는 것은 웬만하게 다 들어주었어요. 워낙 제가 성격 자체가 예민하지 않은 것도 맞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아내가 시집살이 때문에 저와 이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그런 고통이 없길 바랐던 마음이 더 컸어요. 시댁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지 않길 바랐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도 점차 그런 며느리에게 적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차면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어도 나름 애정 바쳐 일한 회사였습니다. 퇴직금이 나와서 그걸로 뭐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그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명식이 조리원 비용도 그렇고 생일 때마다 챙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명식이도 아버님이 할아버지라 아주 기쁘게 생각할걸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너희들만 무난하게 탈 없이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니? 아빠, 저희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퇴직금 받으신 거랑 이 집 매매로 팔면 떨어지는 돈 있잖아요. 그걸 우리 집하고 합치는 거 어떠세요? 아버지, 우리가 모시려고 해요. 뭐? 나와 같이 산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 혹시 싫으신 건 아니죠? 그냥 저희가 평소에 워낙 못해드린 게 미안해서요. 이제 아버님 모시면서 같이 아이도 키우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의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속으로 기뻤어요. 제가 안 그래도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결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하며 외로웠는데 잘 됐다 싶었죠. 또 제가 손자를 많이 좋아했어요. 아들과 똑 닮은 이목구비도 너무 예뻤고 적적한 인생의 큰 활력소가 되어주었죠. 그런데 아들 부부가 나서서 같이 살자고 하니 저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같이 살자고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남편이 워낙 바쁘고 출장이 많아요. 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도울 테니 고맙다. 그래서 저는 전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도 그렇고 그동안 모은 적금도 그렇고 돈을 다 털었어요. 그러면서 살던 집도 처분했죠. 제가 가진 모든 돈을 아들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제 돈을 보태서 서울에 있는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 갔어요. 며느리가 손자 교육에 관심이 매우 많아서 학군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이사간 아파트에서 저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마냥 좋았습니다. 회사도 은퇴하니 제가 더 외로울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우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도 매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손자를 매일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버님, 학원에 아이 좀 데려다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부탁드려요. 태권도 학원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 알겠다. 자, 가자. 할아버지랑 같이 태권도 학원에 가자. 학원에 데려다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햄버거 가게에 들러 끼니를 해결하는 일까지 제가 도맡아 있습니다. 손자는 학원도 매우 많이 다녔거든요. 태권도, 영어, 피아노 등 사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학원 시간표가 워낙 다양하니까 차량 시간을 맞추기 곤란했다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아들도 할아버지 차 타고 이동하니까 편하게 간식도 먹고 너무 좋아요. 아버님, 저희랑 평생 같이 살아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내심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어쩌지 생각했는데 저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기뻐하자 하나 둘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따 저녁 7시에 아들 학원 데려다 주시고 저는 백화점 앞으로 데리러 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원래 남편한테 부탁하는데 남편이 출장 가서. 그래, 알겠다. 편하게 볼일 보고 연락 주렴. 저야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며 개인 용무를 볼 때도 저를 이용하기 시작하니 약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며느리 말처럼 아들은 출장에 다니느라 바빴어요. 며느리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와주려 애썼죠.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운 여름이었어요. 손자를 태권도 학원에서 데리고 나와 영어 학원에 데려다 주어야 했죠. 그런데 손자가 너무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아이스크림을 살 생각에 신이 났는지 달려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아이고, 괜찮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다쳤어? 학생은 괜찮아요?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학생과 부딪힌 손자는 길거리에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급하게 손자에게 다가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먼저였어요. 나 아파. 아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저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바로 그 자리로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들 맡기는 이유가 잘 봐달라는 의미였는데 이렇게 다치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 너무 속상해요. 아버님한테는 손자잖아요. 어디 다치지 않게 봐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미안하다. 애가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서 그냥 내가 미안하다. 일단 빨리 병원에 가요. 애 상태가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속상해. 이게 뭐야? 그래, 나도 무릎이 다쳤으니 같이 병원에 가자. 며느리는 제 무릎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손자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었죠. 실제로 저때 손자가 꽤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아직 어린아이라 뼈가 약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의사에게 그 말을 듣고 저도 너무 미안했어요. 마침 그때 아들이 또 지방에 출장을 가서 며느리가 더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며느리는 저에게 쌀쌀맞게 변했어요. 사실 원래도 그렇게 다정한 편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변했습니다. 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제가 화장실을 쓰면 유난히 저에게 뭐라 하기는 했어요. 아버님이 화장실 사용하시면 화장실을 제가 청소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 드신 후에 설거지 하신 것도 아버님이 하면 제가 꼭 한 번 더 하거든요.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더 노력할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다친 후로는 저에게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여기 지금 화장실 사용하셨죠? 변기 커버에 소변이 튀었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아버님,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혼자 사용하시는 화장실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 눈에는 안 보여서 몰랐어. 내가 지금 청소할 테니까 화내지 말고 가서 쉬어. 아버님이 청소하셔도 제가 또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몇 배는 더 생기잖아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가 너무 대놓고 저렇게 말하니까 저도 당연히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는 며느리의 손에서 청소도구를 가져갔습니다. 물로 몇 번을 닦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 청소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기 물때가 아직 안 지워졌어요. 저거 안 보이세요? 제대로 안 지우면 곰팡이도 피고. 아, 아니에요. 제가 할 테니까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니다. 미안해. 내가 다시 할게. 노안이 와서 그런가 눈이 너무 침침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결국 저는 화장실 청소 검사를 4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락스 냄새에 기절할 것만 같았죠.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멍했어요. 겨우 며느리가 됐다고 나오라는 소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글쎄 시간이 6시간이나 흘러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같이 산 이후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 배가 고팠는데 뭘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저에게 저녁을 먹으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죠. 출장 간 아들이 유독 보고 싶던 날이었습니다. 이 뒤로 며느리는 조금씩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다친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사실 며느리는 예전부터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애써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거지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했듯 결벽증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수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수건은 남색의 아버님 수건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긴 했거든요. 손자가 다친 후로는 말이 조금 더 세게 변했을 뿐이었죠. 아버님, 제가 이 반찬통은 손자가 먹을 과일통이니까 건들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계속 말했던 건데 아버님이 드시면 우리 아들은 뭘 먹어요? 이제 손자 과일까지 드시려고요? 아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 이런 며느리는 아들이 집에 오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아버님, 제가 갈비찜 좋아한다고 하셔서 만들었어요. 한번 맛보세요. 아까 요리하면서 간 봤더니 맛이 좋더라고요. 우와, 아빠는 좋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시아버지가 좋아한다고 갈비찜도 해주고.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찾아요? 그쵸?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해줘. 돈 버느라 출장을 자진해서 다니는 아들에게 제가 어떻게 사실을 말했겠어요. 말하면 오히려 저 때문에 둘의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가 앞뒤 다르게 행동하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만 참으면 될 일이라 그렇게 넘겼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 그래도 아들 집에 들어갔잖아.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 몸이 피곤해서 그렇지. 당신은 어떻게 지내? 나는 너무 행복하지. 나 요즘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잖아. 당신도 여행 다니고 해봐. 이게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얼마나 좋은데. 아참, 요즘 아들하고 며느리는 어때? 아들은 출장 다니느라 바빠. 출장 가면 수당이 더 나오니까 일부러 다니더라. 며느리도 뭐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거 빼면 괜찮아. 원래 그때가 돈이 많이 들긴 하지. 우리도 아이 키울 때 돈 많이 썼잖아. 아무튼 알겠어. 다음 달에 또 연락할 테니까 기운 내고. 알겠지? 아내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연락하고 지냈어요. 시간이 맞으면 얼굴이라도 볼 텐데 아내는 워낙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그날은 손자를 저에게 맡기고 친구를 만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놓고 다녀오라 했는데 손자가 갑자기 닭볶음탕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나 닭볶음탕 먹고 싶어. 이거 말고, 이거 유부초밥 말고 닭볶음탕이 먹고 싶어. 손자의 말에 저는 한운 수 없이 장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손자 손을 잡고 다치지 않게 조심히 다녀왔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받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딸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 요청을 했어요. 아빠, 아주 오빠네 집에서 살더니 살림꾼이 다 됐어. 저번에 보니까 청소하는 법도 알더라. 이제는 닭볶음탕까지 만들어? 주부로 취업한 거야? 오늘은 갑자기 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렇지. 이번 기회에 배워서 나중에 너희 집 가면 해줄게. 웃겨 진짜. 알겠어. 일단 내가 쭉 부를 테니까 받아 적어. 딸의 도움으로 겨우 요리를 완성하고 조리기만 하면 되는 단계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손자에게 이제 몇 분 후에 완성되니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고 오라고 했죠. 아, 할아버지, 나 넘어졌어. 으이, 나 아파. 너무 아파. 어떡해. 손자가 손을 닦다 화장실에서 넘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 달려갔더니 바닥이 미끌거렸는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 있었어요. 그런 손자를 달래고 나왔습니다. 겨우 달래서 소파에서 연고를 바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아버님, 지금 뭐 하세요? 어머, 무릎은 또 왜 그래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딸한테 물어 만든 요리는 다 타서 부엌이 연기로 가득했어요. 손자에게 신경 쓰느라 음식이 타고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겨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손자가 닭볶음탕이 먹고 싶다 해서 그거 만들려다. 그런데 아이가 손을 닦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아이고 미안하다. 아버님, 제가 어려운 거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 봐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냄비는 다 태우고.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저 냄비 심지어 제가 사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요. 도대체 아버님하고 같이 산 이후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조금 속상하다, 아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니? 저도 속상해요.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저 냄비 꼴도 보기 싫으니 혼자 다 드세요. 알겠다. 아이 다친 것도 미안하다. 그런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정말 오해야. 아버님하고 있으면 아이가 많이 다쳐서 그것도 속상해요. 화장실 청소 제가 깨끗이 해달라고 했지. 언제 저렇게 물바다로 만들라고 했나요? 배고프시면 냄비 가져가셔서 화장실에서 드세요. 며느리는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순하게 생긴 인상으로 저한테 저런 말을 하니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속상한 마음과 오기가 합쳐져서 진짜로 저는 냄비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순간 표정이 어라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어요. 가만히 탄 냄비를 보고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어요. 저는 평소에 아내의 화끈한 성격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만약 아내가 이렇게 똑같이 행동을 해도 과연 며느리가 저렇게 행동했을까 생각이 들었죠. 무슨 일이야? 아까도 전화했었네. 못 받았어. 미안. 왜? 어디 아파? 당신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왜 이혼했을까? 다시 살림 합쳐서 신혼처럼 살고 싶어. 뭘 합쳐. 나는 이런 관계가 좋아. 그런데 왜 그래? 진짜로 무슨 일 있는 거야? 나 사실 너무 서러워. 지금 화장실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뭐? 지금 화장실에서 뭐 하는데? 아들하고 살아서 좋다며 갑자기 왜 그래?
나 지금 화장실에서 닭볶음탕 냄비 들고 있어. 나 너무 속상해. 뭐? 아니, 당신, 똑바로 얘기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아내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가만히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아무 말이 없자 제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내 성격상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운 법이죠.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아니 당신은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었어? 진짜 내가 너무 착해서 좋아했는데 이건 착한 게 아니고 무슨... 아휴, 일단 기다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지.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적기도 하니까 내가 며느리 심기를 건들고 싶지 않기도 했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 사람아, 내가 며느리한테 달마다 주는 돈이 얼만데. 나 지금 운전해서 갈 테니까 기다려.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며느리와 연락을 하는 것도 몰랐는데 돈까지 주고 있는 줄은 더 몰랐거든요. 아내는 호탕한 성격답게 바로 아들 집으로 온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서 숨죽여서 울고 있는 그때였어요. 잠시 후에 아내는 정말로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내는 며느리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왔어요. 문을 열더니 제 모습을 보고 혀를 차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수치심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가 네 시아버지 이런 식으로 대하라고 매달 월 300씩 줬니? 뭐? 시아버지 병원비? 병원비라고 가져가 놓고 지금 이게 뭐야? 너 제정신이야? 뭐? 월 300이라니? 지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오해는 오해야? 네가 시아버지 모시기 힘들다고 하도 나한테 징징거려서 내가 300씩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취급을 하는 게 맞아? 어?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애초에 아프지도 않아.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저와 같이 산 이후로 아내에게 따로 돈을 받고 있었어요. 아내와 며느리가 연락하는 줄도 몰랐던 저는 심하게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너무 적다고 앓는 소리만 하던 며느리였거든요. 내가 당신이 이런 취급받으며 사는 줄 알았으면 돈 안 보냈지. 아들하고 산다고 신나하길래 내가 그거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돈 보냈더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아내의 말에 당황한 것은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저와 며느리를 두고 아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돈 번다고 출장 다니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네 아버지가 무슨 취급 당하면서 사는지 알아? 그것도 몰라. 당장 올라와. 네 눈으로 확인해. 아내는 아들에게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며느리에게 다가간 머리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 이혼했어도 내가 저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한 게 뭐 그리 대단해? 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너 이 집 살 때도 내가 돈 보태준 거 모르지? 그거 아들이 얘기 안 했지? 다 내놔. 부족하지 않게 도와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 이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아들은 분명 저에게 은행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은행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통장에서 도움을 받은 거였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 저도 괘씸함과 함께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아빠, 저를 원망하세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매일 통화해도 아빠한테 뭐 요리해주고 병원 데려갔다고 하니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출장도 다니며 생활비를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돈이 다 처가로 들어가는 줄은 몰랐어요. 본인 쇼핑하는 데 쓰고 처가 쇼핑하는 데 쓰고 그런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와 아내는 더 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며느리는 아내에게 받은 돈과 아들의 월급을 죄다 자기 쇼핑하는 데에 쓰거나 본인 친정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나 이렇게는 당신하고 이제 더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나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제대로 챙기는 줄 알았어. 그래서 뼈 빠지게 다니기 싫어도 출장 다니면서 노력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이혼해라. 저렇게 순한 얼굴로 등쳐먹은 거 생각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제정신이니? 어? 너 내가 제대로 청구할 거야. 이혼 소송하고 민사 소송까지 다 할 거야. 각오해. 제가 죄송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요. 우리 집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순간 눈이 돌았었나 봐요. 너무 죄송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은데 왜 내 돈으로 쇼핑을 해? 아, 됐어.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실제로 아들은 바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며느리는 나중에는 급기야 본인 부모를 데려와서 빌더라고요. 사돈, 제가 죄송해요.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동안 받은 것에 배로 돌려드릴게요. 제발요. 아니요. 그대로 돌아가세요. 결혼할 때 우리 집은 절대로 시집살이 없다고 했던 거 아시죠? 우린 그 약속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괘씸하게 배신하고 뒤통수 친 것은 댁내 따님이세요. 저희는 타협 없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발요. 아버님, 제발요. 어머님, 이대로 이혼은 안 돼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내 말대로 며느리와 사돈이 아무리 빌어도 봐주지 않았어요. 결론을 말하자면 아들은 실제로 그렇게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양육권도 아들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혼하고 그 집의 지분도 며느리의 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몸만 가지고 나가게 되었죠. 그 집에선 저와 아들이 같이 지금 손자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내가 가끔 와서 살림도 도와줄게. 나는 당신 미련 터지는 그 성격이 진짜 어떻게 말하면 착한데 가끔 답답했거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 살 줄은 몰랐어. 참나.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도 뭐 말하기 좀 그러셨을 거예요. 나는 아빠가 닭볶음탕 하는 법 물어보길래 놀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기가 막힌다. 세연이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됐어.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다 잊어. 우리끼리 이제껏 지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자. 딸의 말대로 저희는 지금 우리 가족끼리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재혼했는지 궁금하시죠? 재혼하지는 않았어요. 아내는 자유로운 본인의 삶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은행에 다니며 재테크하며 사는 게 본인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혼은 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에게 일어났던 사연이에요. 쭉 쓰면서 다시 한번 아내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어릴 때 만나서 도움만 받으며 살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갚아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저도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해보려고요.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글을 몰라 며느리의 도움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늙은 이 나이에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거든요. 모두들 제 이야기 들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힘들게 벌어먹고 살면서도 오남매 자식들 다 키워서 자기 밥벌이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애들 업어 키워가며 농사 짓고 끼니 때는 아궁이 불 때 가지고는 밥 짓고 아주 그냥 몸이 10개라도 힘들 정도였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저 같은 노인네들은 다 알겠지만 그때는 자식 다 장성하게 키워서 자기 몫은 자기가 다 할 줄 알게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유일한 낙이지 않습니까? 살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자식들이 다들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자라줘서 지금 돌이켜봐도 자식놈들한테는 참 고마운 게 많습니다. 애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는 영감이랑 서로 기대서 관짝 들어갈 때까지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영감이 저를 두고 일찍 먼저 저 세상에 가버렸습니다. 졸지에 저는 자식들 다 도시로 떠나 있는 상황에서 시골에 홀로 남아 살게 되었죠.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혼자 시골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경기도에 올라와서 함께 살아요. 그래도 자식들이 하나뿐인 어미 챙기겠다고 연락을 해댔지만 비록 몸 편히 마음 편히 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골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선뜻 도시로 떠나는 게 그리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감이 떠난 뒤로도 한동안은 혼자 시골에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 좀 받으면서 적적할 때마다 텃밭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참 그럽디다. 영감이랑 무슨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었고 워낙 무뚝뚝하고 꼬장꼬장한 양반인지라 싸웠던 때가 더 많은데 그래도 남편이었다고 밤만 되면 옆에서 드르렁드르렁 코 골던 사람이 없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꼴 보기 싫어서 살아있을 적에는 저나 영감이나 서로 에휴, 저승사자는 저런 양반 안 데려가고 뭐 하는 거람? 내가 할 말을 하고 앉아있네, 저 옆에 내가. 이러면서 몇 날 며칠 서로 등 돌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안 한 적도 있었는데 어찌 이리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지. 어머니,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그리워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도 자식으로서 어머니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동생들한테도 이야기해봤는데 동생들도 어머니가 여기 올라와서 사셔야 자기들도 마음이 편할 것 같대요. 네?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 자식들 성화도 있고 저도 처음이야 마음을 먹었지만 기껏 혼자서 살아보니까 제 생각보다도 더 서럽고 서글프고 외로워서 대뜸 남편 노부모 하나 떠맡게 된 큰며느리한테는 미안하지만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건 전화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시골 살림을 정리해서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며느리가 워낙 싹싹하고 착해서 눈칫밥 한 번 안 먹고 아들네 집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명절 때나 생일에나 간신히 볼 수 있던 손주 녀석들도 같이 사니까 혼자 있을 때 적적함도 금방 사라지더군요. 며느리 바쁘면 제가 손주들도 봐주고. 며느리만 셋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 며느리가 저한테 가장 살갑게 대해주는 며느리였습니다. 힘들게 키운 자식이긴 하지만 첫째 아들과 며느리를 비교하면 내심 며느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시골에서만 오래 살아와서 아는 것도 없고 촌스러운 시어머니라서 서울에서 고운 옷만 입고 똑똑하고 우아한 친정집에서 자란 며느리에게는 충분히 제가 부끄러웠을 법도 한데 며느리는 언제나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제 팔짱을 끼고 꼭 친딸처럼 어머님, 어머님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친딸보다도 더 애교가 많았죠. 한창 큰아들 집에서 살 때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골골거리던 때가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무릎 아프다고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 더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알게 된 며느리가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저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오늘도 산책 다녀오실래요? 그래서 그날도 며느리 팔짱을 끼고 밖으로 향했어요.
나간 김에 시장도 들르고 평소 며느리가 딸기를 좋아하는데 딸기도 한 바구니 사고 양손 무겁게 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나무를 잔뜩 늘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지나다니지만 나무를 파는 사람이 있는 건 한 번도 못 봐서 저도 모르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삐쩍 말라가지고는 허리는 무슨 잔뜩 구부러져서 영 행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니까 참 나이도 나이지만 저 시골 살 때 고생하던 게 생각나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가야, 우리 저 할망구한테서 나물을 좀 사가자꾸나. 너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나물 반찬 좋아하잖니. 요새 나물이 영 싱싱한 게 없어서 안 만들었었는데 저 할망구 보니까 오랜만에 반찬 좀 만들어 봐야겠어. 평소 제가 해주는 반찬 중에서 나물 반찬을 제일 좋아하던 첫째 며느리였던지라 며느리는 단번에 알겠다고 하며 저와 함께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 나물을 파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는 거 다 얼마예요? 며느리가 물어보자 그 할머니는 앞에 놓인 나물들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양을 가늠하는 듯 하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을 좀 비싸게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젊어서 아직 뭘 모르는 것처럼 보여서 저렇게 구는 건가 싶어서 아이고, 이렇게도 야박하게 장사를 하네. 어차피 떨이 하는 거 아니요. 우리 며느리가 다 사갈 거니까 조금만 싸게 주이소. 라며 가격 흥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아니다, 더 싸게 해달라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저찌 둘 다 납득이 갈 만한 가격의 합의를 보고 그 할머니가 검은 비닐 봉다리에 나물을 담아주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문득 그 할머니 얼굴에 눈길이 갔습니다. 검버섯 같은 게 드문드문 핀 얼굴, 그리고 눈가에 있는 특이하게 생긴 점. 분명히 이 동네에 와서 처음 보는 할머니였는데 어쩐지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뭐라도 물어봐야 되나 했지만 이미 포장을 다 끝내고 며느리와 함께 등을 돌려 집으로 오고 있던지라 다시 가서 물어볼 수도 없었기에 그냥 전에 알던 사람을 닮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올르지가 않길래 그래, 내일 나갔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일부러 며느리와의 산책 경로를 그 나물 팔던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어진 저는 집에 가서 오래된 앨범까지 뒤져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제가 그렇게까지 그 할머니의 익숙한 얼굴이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기면서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이러려고 그렇게 그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했던 건가 싶어 가슴이 점점 뛰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50년 전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일 친했던 절친을 닮아 있었거든요. 다 늙어가지고 국민학교 적 생각을 하려니까 기억이 선명하지 않긴 합니다. 어쩌면 조금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남은 몇 안 되는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제 옆에는 언제나 그 절친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집이 가난하고 하면 국민학교도 다니다가도 중간에 못 다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딸은 더욱더 그랬죠. 부모님은 공부를 시킬 돈이 있으면 아들만 시키려고 했고 딸은 형편이 되면 다니게 하고 아니면 많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나 그 친구도 국민학교를 몇 년 다니다 중간에 못 다니고 그랬었죠. 대신 집에서 동생들을 보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철이 없고 말괄량이 같은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도우라고 해도 돕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다가 몰래 대문을 빠져나와서는 친구와 근처 산 둔덕에서 만나서 함께 계곡으로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수업이 끝났을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돌아오면 그 중에서 친했던 애들과 함께 손을 잡고 딱지치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말 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워낙 남자애들 같이 괴팍스럽게 노는 통에 부모님은 너는 여자애가 어쩌면 그렇게 사내놈처럼 천방지 축으로 굴고 그러니? 라며 혀를 차곤 했지만 저는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언제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온 동네를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한 말괄량이는 아니었어요. 까까머리를 한 골목대장 녀석과 싸우다가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고 남자애들이랑 말타기 놀이를 하다가 깔려서는 크게 다쳐서 집 밖도 못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닮은 점이 많은 친구였기에 저희는 다른 친한 애들이 있었어도 속 이야기만큼은 꼭 서로에게만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옆집 도복이네 할아버지 감자밭에 설이나 하러 갈까? 그래, 감자설이에서 우리 부모님 몰래 한 소쿠리 쪄서 먹자. 당시 저와 친구는 동네 남자애들을 모두 제치고 어르신들이 가장 말썽쟁이로 꼽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릴 때야 뭐만 하면 맨날 어른들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는 게 속상하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나도 대단했구나 싶더라고요. 동네 주민들 밭에 감자며 고구마며 심지어 수박까지 서리를 하려다가 걸려가지고는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할아버지를 피해서 쓰레빠가 벗겨져라 달린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넘어져서는 온 바닥을 굴러다닌 뒤 너무 아파서 엉엉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잡혀서 혼나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는 기운을 내고 또 새로운 말썽을 부리기 위해 여기저기를 쏘다녔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그렇게 말썽만 부리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 동네 근처에 작은 냇가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은 냇가에 가기보다는 산이며 들을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어른들은 다른 큰 냇가에 가는 것을 좋아해서 작은 냇가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냇가는 저와 그 친구만의 아지트 아닌 아지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만날 때면 오후가 되기 전까지 친구 손을 잡고 냇가에 가서 함께 발을 담그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냇물소리, 그리고 저와 친구의 웃음소리. 어느 날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떠들다가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서로 부모님에게 엉덩이가 터지도록 맞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린 마음에 그 친구랑은 평생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15살이 되던 해에 친구가 자기네 집 큰오빠를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가게 되면서 저희의 연락은 끊기게 되었죠. 너 서울 가서도 절대 연락 안 하면 안 된다, 이 기집애야. 나 잊으면 안 돼. 요새야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게 흔하고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걸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게 쉽지만 저희 때는 집집마다 전화가 있을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동전 공중전화야 있긴 했었지만 순번이 있어서 전화 한번 하려면 그거 기다리느라 시간이 다 갔죠. 저도 친구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서울에 가게 되면 예전처럼 매일같이 대화하기는 힘들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마 하지 않으면 친구와의 헤어짐이 너무 아쉽고 슬펐습니다. 친구가 낡은 트럭을 타고 시골을 떠난 날 저는 버선발로 나와 마지막까지 친구를 배웅하겠답시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와 친구의 마지막이었죠. 나이가 들어 오래 잊고 있었지만 조금 젊었을 때만 해도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모든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친구였고 제가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었거든요. 다른 친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 외에는 저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삶에 치이느라 조금씩 그런 친구의 존재도 제 안에서 흐려져 가긴 했으나 막상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제 오랜 친구로 예상이 되는 할머니를 보게 되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충남아, 며느라, 그 할머니 좀 찾아주라. 내 동무다. 어렸을 때 둘도 없었던 고향 동무. 내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만날 줄 꿈에도 몰랐다. 꼭 좀 찾아주라. 저 혼자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주말에 큰아들 내외를 불러 앉히고는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그 친구가 돈 벌러 가겠다고 서울로 떠나면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며느리랑 산책을 나갔다가 나무를 샀는데 그 나무를 팔고 있던 할망구가 내 친구랑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으니 그 할망구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달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제가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그 친구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당시 친구가 나무를 팔던 횡단보도 앞에 안경집이 있었는데 거기 주인이 제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점리 할머니 말씀하시나요? 아우, 당연히 잘 알죠. 우리 동네에 그 할머니만큼 발 넓은 사람 없을걸요? 비슷한 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도 잘 지내시고 나 같은 동네 가게 사람들한테도 너무 살갑게 대해주셔서 기억을 해요. 혹시 그 할머니 어디 사시는지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점리 할머니랑 오랜 고향 친구이신데 점리 할머니가 먼저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거의 6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여기서 나무를 파시던 할머니를 만나서 저희 시어머니가 대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지를 몰라서 너무 속상해하고 계세요. 저쪽 근처에 임대 아파트 단지 있는 거 알죠? 거기 사세요. 나도 정확히 어느 동 어느 호에 사는지는 모르고 그 임대 아파트 쪽 가면은 경로당이랑 정자가 하나 있을 텐데 점리 할머니가 거기 단골이에요. 아마 찾아가 보면은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며느리랑 아들이랑 같이 임대 아파트 단지 쪽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친구처럼 보이는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나 붙잡고 혹시 김점리 아냐고 물었더니 진짜 묻는 족족 제 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 근처 유명 인사였는지 그 할망구 심심하면 나물 팔고 그러잖아. 이쪽 단지 사는데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경로당에 와서는 고스톱을 그렇게 쳐. 어쩜 그리 손이 야무진지 이겨본 적이 거의 없다니까. 라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친구의 모습이지만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서 꼭 좀 만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 근처에 지팡이 짚고 앉아있던 할아버지 하나가 저를 데리고 경로당에 들어갔습니다. 점례, 여기 그쪽 찾아온 사람이 있어? 등을 돌린 채 한참 고스톱을 치고 있던 할머니 하나가 뒤를 돌아서는 저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제 50년 전 단짝 친구였던 그 점례가 맞았습니다. 아유, 점례야. 나 청분이다. 기억 안 나? 초등학교 관전초등학교 나오고 우리 맨날 감자서리하고 내과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네가 오빠 따라서 서울로 가서 돈 번답시고 헤어진. 나 그 정분이다, 이정분. 아니, 정분아.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어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화투패를 내던진 채 저에게 온 친구와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아유, 정분아. 아유. 점례야. 아유. 정말 다시는 평생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를 이렇게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경로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를 해줬고 우리의 눈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저랑 친구 단둘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동안 묵혀왔던 이야기를 잔뜩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서울로 떠난 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알게 되었죠. 어렸을 적 오빠를 따라서 돈을 벌러 서울로 가긴 했으나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오빠도 친구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 괜찮은 일을 잡기 어려워 한동안은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었다고 해요. 그나마 자리를 좀 잡고 나서는 고향에 돈도 보내고 하면서 어찌어찌 먹고는 살 수 있었다만 친구의 오빠가 사고로 일찍 죽으면서 졸지에 친구 혼자 서울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은 했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과는 얼마 안가 따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편의 외도였죠. 평소 술을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리기도 많이 말렸는데 말 한 번 듣질 않다가 결국 술집에서 알게 된 여자와 함께 도망을 갔답니다. 그 덕에 친구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가면서 살았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친구로서도 아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안도하던 찰나에 아들이 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친구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을 따라가려고도 했다고 해요. 에휴,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지, 기적이야. 나 같은 서러운 인생이 또 있을까? 그나마 친구네 집 주변에 살던 다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위로를 해주고 매일같이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 친구는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을 거랍니다. 친구가 그렇게 힘들 때 제가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일찍이 알던 친구였는데 비록 말뿐일지언정 곁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줬으면 친구가 조금 더 일찍 정신 차리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몰랐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미안하다, 점리야. 아휴, 내가 하루라도 너를 빨리 찾았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니? 나는 그래도 오늘 너 만나서 내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죽었으면 무덤에서나 만났을 거 아니야. 현재 친구는 나라에서 준 임대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고 기초수급자로 달에 몇십만 원씩 조금 나오는 거 가지면서 가끔 심심할 때마다 소일거리로 나무를 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오랜만에 나무를 팔려고 나왔던 거고 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였죠. 그래도 자식들 잘 둔 덕에 말년에는 풍족하게 살고 있는 저와 달리 잔뜩 구부러진 허리로 지금까지도 가난하고 힘들게 고생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저 할머니는 어쩜 저렇게 허리가 휘었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는 또래의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서도 허리가 정말 곱추처럼 휜 편이었는데 잘은 몰라도 젊었을 적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렇게 허리가 굽었다고 하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서울의 유명한 병원 좀 한번 가자. 돈 걱정은 하지 마. 너 오랜만에 봤는데 내가 그런 수술 하나 못 시켜주겠니? 아유, 아니야. 금방 곧 뒤질 사람 무슨 돈 들여서 수술은 수술이야. 난 이제 적응돼서 이게 더 편해. 나 안 할 테니까 괜한 소리 말어. 계속 됐다고 만류하는 친구를 억지로 데리고서 큰아들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미리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두었는데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허리가 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물리치료 같은 간단한 치료만으로는 절대 허리가 돌아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수술을 하면 아주 젊은 사람들처럼 꼿꼿한 허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다른 노인들이랑 비슷한 정도로는 허리가 필 수 있을 거라 하길래
몇 달 뒤에 수술 예약까지 잡아두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수술을 시키고 싶었지만 그 의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술 전까지 친구랑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수다도 떨고 밥도 먹고 하고 있어요. 제가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친구를 저희 큰아들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경로당에서 같이 점 10원짜리 고스톱도 칩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져서 오래도록 못 만난지라 처음에는 친구와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상황 자체가 참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친구가 없으면 너무도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평생 함께 지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탱탱하고 뽀얗던 어린 소녀에서 주름 많고 쭈글쭈글 늙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솔직히 얼굴을 본 날보다 못 본 날이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마음 깊이 친한 친구라는 건 그러한 공백 기간과 상관없이 여전히 친밀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서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깔깔 웃고 그러다 보면 어린 시절 기억에 젊어지는 기분도 듭니다. 저나 친구나 다 늙어서 냉정하게 말해서 언제까지 살런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다시 만난 만큼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할랍니다. 내가 글을 잘 못 써 며느리가 사연 보내주는 걸 도와주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무쪼록 여러분들 옆에도 오랜 친구가 있으면 꼭 소중히 해주시길 바라요. 원래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친구니까요. 슬슬 날이 더워지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살리실 줄은.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밥을 안 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보잘것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사진을 보지 않으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많이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귀가 아프도록 전해 들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5살이 되던 시절에 큰 병에 걸려서 몇 개월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전 어머니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본 채 어머니를 잃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간 것조차 희미합니다. 사실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신지라 남들처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냐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주 가끔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았을 때 저와 동생을 소중히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어렴풋하게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일을 상상해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튼 일찍이 엄마를 여인 관계로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주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랑 남동생이 배 안 굶고 먹고 살아갈 정도는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지만 당시 저희 아버지처럼 시골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보통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게 전부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공부를 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데 무척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서도 절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제법 큰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실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직 어린 저와 남동생 때문에 한동안은 아버지도 섣불리 출장을 나가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능력과 실력이 인정받는 덕분에 홀아버지 밑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동생은 크게 힘들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이 아빠한테 말해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는 옛날 분들 같지 않게 자식들에게 참 다정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어렸던 저희를 신경 써주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는 있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만 보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저도 동생도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공부에는 큰 재능이 없어 성적이 잘 나오진 못했지만 남동생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했고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은지 조금만 노력을 해도 훨씬 괜찮은 성적을 받아왔죠. 셋뿐이 없는 가족끼리 서로를 보듬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작은 행복에도 크게 웃을 줄 아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릴 적 돌아가셨듯 비극은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저희가 점점 커가면서부터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해외 출장을 종종 나가시곤 했습니다. 보통 한 번 나가면 적어도 3일에서 4일, 늦으면 2주 가까이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저나 남동생은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가끔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 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을 웃으며 안아주며 아이고, 아빠 금방 올게 하고는 훌쩍 비행기를 타고 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안 그래도 형제가 많은 편이 아니기에 아버지가 없는 집은 제법 쓸쓸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생이 있었기에 하루하루 아빠는 언제 올까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0살, 남동생이 17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도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는 해외 출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흘이면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거기서 맛있는 거 사올게. 근래 들어서 일주일 이상의 장기 출장만 나갔던 아버지였기에 간만에 반 이상 줄어든 해외 출장 기간은 저희에게 무척이나 기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분명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집으로 오질 않았죠. 가끔 하루 이틀 늘어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5일, 6일, 일주일이 넘어가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종철 씨 자녀분 되시나요?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간 나라에서 괴한에게 강도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게 된 저는 3살 어린 동생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에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믿을 것이라곤 제 동생 단 한 명이었습니다. 누나, 우리는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될 거래.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독립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기에 저희에게는 새로운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친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는 저희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안 버린 이유는 아마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이다 보니까 친할머니 집에서도 온갖 구박을 들었습니다. 그 나이 먹고 가시네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는? 집안일을 눈치 보면서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미흡하다 싶으면 금방 친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은 저만큼 혼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죠. 만약에 동생까지 제가 고생하는 것만큼 친할머니에게 혼이 났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던 그렇게 저희를 원치 않는 친할머니네 집에서 오래도록 지내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랬기에 동생이 성인이 되던 해 저희는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친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작은 원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살았던 집,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보험금 등 모두 삼촌이라는 사람이 빼돌렸습니다.
그때 세상 물정 모르는 저희에게 다가와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읽지 않고 삼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사인을 했던 게 큰 화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삼촌이라는 사람이 도박에 빠져 모든 걸 탕진하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아무튼 그때부터는 동생도 저도 각자 먹고 살 길 찾느라 참 바빴어요.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릴 때처럼 웃으며 떠들 시간도 없고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 그리고 어머니 생각은 났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애써 차오르는 눈물을 꼭 참고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 일하는 거 보고 정말 돈독 제대로 올랐다 라고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독이 오른 게 아닙니다. 동생과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면서 살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만난 이들과는 진심으로 마음을 줄 사람이 없었고 학교를 다닐 적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제가 친할머니와 살게 되면서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음 둘 곳이라고는 동생밖에 없었지만 동생도 사회생활하느라 힘들 텐데 그냥 친구에게 하듯이 가벼운 투정을 짐처럼 얹어줄 순 없었기에 가끔 외롭고 쓸쓸한 생각이 들더라도 혼자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쥐구멍에는 볕들 날이 있다고 평생 혼자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생각해보면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참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가는 길에 제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을 주워든 뒤 바로 찾아서 주려고 했지만 어찌나 걸음이 그렇게 빠른지 하는 수 없이 종종 걸음으로 남자의 뒤를 따라가는데 마침 방향이 제가 가야 할 약속 장소랑 똑같더라고요. 별 신기한 우연도 다 있네 하며 생각을 하는데 마침내 약속 장소였던 카페까지 똑같은 것을 보고서 순간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빠르게 옆으로 가서는 혹시 오늘 3시에 약속 있던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물음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남자에게 주었던 지갑을 건네고 맞은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갑을 떨어뜨린지도 몰랐다며 고맙다고 하는데 그동안 업무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시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저희는 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서로의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딱 5년 뒤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남동생 둘이 살던 집에서는 남동생이 혼자 살게 되었고 저는 원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 신혼집을 잡고 남편과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죠. 그 뒤로 쉰이 가까운 나이까지 어찌저찌 부부로서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는 남자였고 저 역시 남편을 있는 그대로 존중했기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잘 지냈어요. 하지만 서로 아이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이 나이를 먹고도 두 아이 모두 초등학생 고학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아이를 낳을 거였으면 조금 더 빨리 출산을 할 걸 그랬습니다. 남편이 30대가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벌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2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초반에는 저나 남편이나 사업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했습니다. 여보, 연락되는 사람 있어? 나는 아무도 전화를 안 받네. 나도 그래.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어쩌지? 하지만 결국 사업을 살리려 해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면서 당연히 저희가 벌어둔 돈도 몽땅 빚을 갚는 데 써야 했고 그조차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능한 만큼 돈을 끌어와도
어쩜 그렇게 돈 들어갈 구석이 새로이 나오고 그러는지. 저는 남편이나 아는 지인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돈 빌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갈 때까지 가서 그나마 하나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기고 말았죠. 아직 어린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불쌍한 내 새끼.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부모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아이들이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었기에 그동안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보라고 하고 저나 남편은 그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상황에서 아이들 학원비를 낼 돈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다니던 학원도 끊어야만 했기에 저희는 부모로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고 투정을 부릴 만도 한데 괜찮아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애들 교육비까지 끊었으니 이제 코로나만 빨리 없어지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하철역 앞에서 홍보지 돌리는 일도 하며 아주 작은 푼돈이라도 못 벌어 안달이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반드시 어떻게든 돈을 빌려보겠다며 아주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지인들까지 찾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매번 실패를 했죠. 저와 남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저희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솔직히 원망한다고 해서 망한 사업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서 누구 멱살이라도 붙잡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종철 씨 따님 맞으시죠? 라고 묻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저에게는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혹시 누구세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전화로는 이야기하기가 좀 길어서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몇 시간 정도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소 알려주시면 제가 그곳까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워낙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쪽으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지 거의 30년이 지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쩐지 한 번은 제가 직접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주소를 알려주고 시간 맞춰 준비해 나갔습니다. 가만히 앉아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기다리니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 다가오고는 아까 전화드렸었는데 김종철 씨 따님 맞으시죠? 라고 하길래 맞다고 대답하고는 앉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혹시 얼굴을 보면 아는 사람일까 싶었지만 목소리가 낯설었듯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남자도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알고 계셔서 나오긴 했는데 혹시 저를 어떤 이유로 알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저희 아버지는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는 김종철 씨 따님인 김예은 씨에게 3억 원을 드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한테 3억 원이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남자의 아버지가 저에게 3억 원을 남겼다니. 3억 원이란 돈 자체도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었는데 그게 저에게 남겨줬다고 하니 더욱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반응을 보더니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김종철 씨, 즉 김예은 씨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에 사업도 실패하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예은 씨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좀 답답한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힘든데도 남한테 도움을 구하질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고 김종철 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 당시에 정말 큰 돈인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편하게 살라고 했다고 하네요. 살아생전 아버지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자주 하시고 적선도 자주 하시고 본인이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덥석덥석 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나서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 남자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무척이나 친한 사이였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아버지는 김종철 씨에게 최대한 빠르게 돈을 갚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었지만 도저히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이질 않아서 한동안 염치가 없어 저희 아버지가 연락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사업이 잘 돼서 아버지가 큰 돈을 벌었고 그제서야 아버지는 예은 씨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김종철 씨가 돌아가신 이후였다고 했죠.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요. 꽤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가슴속에 묻어만 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큰 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김예은 씨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계속 그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타이밍이 가장 좋을지 몰라서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들인 제가 예은 씨에게 대신 그 은혜를 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말을 끝낸 남자는 제게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궁핍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입에서는 계좌번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 몇 번도 지나지 않아 핸드폰에 띵동 알람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 1억도 2억도 아닌 무려 3억이 들어있었죠. 이미 3억을 줄 거라고 들은 상태이긴 했지만 직접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건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자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받은 돈은 1,000만 원이었지만 본인이 가장 힘들고 좋지 않은 생각까지 하던 상황에서 부탁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주어진 돈이었기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에 대해 무척이나 감사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지 오래 지난 세월에 대한 이자 겸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까지 합해서 꼭 3억을 전해주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멍하니 그 돈을 보고 있는데 문득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지인이 많이 없었던지라 무척이나 조촐한 결혼식을 했었는데 5만 원, 10만 원, 대부분 사람들이 내는 축의금 금액 사이에서 무려 1,000만 원을 넣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고 싶었지만 봉투에는 그저 아빠의 친구라고만 쓰여 있었기에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할 수가 없었죠. 대체 아빠 친구 중에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축의금으로 보냈을까? 평소 아버지의 주변 관계에 대해 알 일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한다고 해서 제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웠던 1,000만 원어치 축의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어쩐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1,000만 원어치 축의금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는 해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를 수도 있고 당장 중요한 것은 이 3억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은 1,000만 원이었고 아무리 이자니 뭐니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받아도 될런지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꼭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 했어요. 뭐 지금은 안 계시니 예은 씨가 이 돈을 받으시는 게 맞죠. 이거 받으셔야 저희 아버지도 마음 편히 이승 떠나서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을 돈 받는 거니까요. 만약 이 돈 안 받으시면 하늘나라에서 저희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너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동생 생각이 났죠. 아마 제가 장녀였기에 편의상 제 이름만 말했을 테고 결국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큰 돈이 생긴 것이니만큼 남동생과도 당연히 반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남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정말 중요한 일 있으니까 너 집에 그대로 있어? 나 지금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남동생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남동생을 자리에 앉혀놓고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친구에게 빌려줬던 1,000만 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돌아가신 친구분이 자기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3억 원을 준 일까지. 동생은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얼떨떨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건 아버지 돈이니까 너랑 똑같이 반반 나눠야 할 것 같아. 계좌번호 불러봐. 바로 너한테 1억 5천만 원 보낼게. 하지만 동생은 제 말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지금 그렇게 큰 돈은 필요 없어. 지금도 충분히 나 혼자 잘 먹고 살 수 있고. 하지만 나랑 다르게 누나는 지금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내주는 3억은 누나랑 매형 사업 살리는데 보태. 그리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그때 나한테 1억 5천만 원 줘. 사업 성공하면 제대로 갚아야 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동생이라고 해서 아주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살고 있긴 했어도 지금 당장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한동안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부족한 누나를 배려하겠답시고 저렇게 이야기해주는 동생이 너무 고마워서 하마터면 주책맞게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동생 말대로 저희 집은 당장 사업으로 인해서 쌓인 빚들을 갚는 것이 너무나 급했기에 동생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수십 번을 인사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내 상황을 알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 건지. 일단 그 3억으로 당장 급한 빚도 갚고 남편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우중충해 있던 남편의 얼굴이 오랜만에 활짝 핀 것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살아갈 의욕이 납니다. 저는 이 3억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보내준 어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동생한테 1억 5천만 원 갚고 행복하게 힘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차게 살아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